지금 이제 그 우리 전한길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제 그 일부에서는요, 대선 패배의 원인은 한동훈, 이준석, 홍준표 등이고 윤 대통령이 떠넘기는 건 잘못된 민주당이나 배신자들의 프레임이다. 이걸 살펴봤고요. 자, 2부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정권의 그 닥친 위기나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게 그 제가 볼 때 이재명 정권이 워낙 취약해요. 본인의 공약에 하면 이게 원래는 결선 투표 도입한다 했거든요. 근데 결선 투표에 있었으면 또 했어야 돼요. 그렇죠. 50이 안 50이 됐잖아요. 안 됐죠. 40%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마 그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정치 리스크, 그 다음에 트럼프나 외국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저는 5년 가기 어렵다 보는데 어떻게 보시죠? 일단 5년 갈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거라 봅니다. 물론 이제 더 장기 집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5년이 아니라 15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 헌법 바꿔서. 그러면 이제 15년까지 가게 된다면은 뭐 푸틴처럼 4년 4년이니까 13년. 그렇죠.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되면 이제 히틀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장기 집권 가능하니까 히틀러 되고 제2의 나치주의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에 유대인 600만 학살 당하듯이 대한민국도 킬링필드가 될 수 있다. 코리안 킬링필드가 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겠는가. 그래 대한민국은 망가질 것이다. 그게 전제고 두 번째는 임기 못 채울 가능성도 있다. 저는 지금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현재 밑에 지뢰들이 많아요. 저는 이래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대선은 기존 대선과 다르다. 이번 대선은 제가 꼽는 기준은 첫째 안보,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냐.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냐 아니냐. 세 번째는 교육과 모든 우리 가치관, 상식이 끼어지느냐 초월되느냐. 하나 또 꼽는다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첫 번째가 안보가 제일 위기입니다. 안보와 외교 문제 당장 걸쳤잖아요. 우리 한바 나타났죠. 첫 번째가 바로 한미동맹의 위기. 이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미동맹관계 교차점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었거든요. 이재명이가 되면은. 근데 그 실제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당일이 아니고 4일째입니까? 돼가지고 60시간 만에. 60시간 만에 그죠? 이제 통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제 통화는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아요. 통화하고도 이게 백악관에서는 보고서 이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줬는데 결국 이래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 달 났겠죠. 이제 큰일 났다. 가장 동맹 관계에 있는 심지어 문재인이든 누가 되더라도 다 바로 축하 전화를 하는데 이거 거의 3일 4일 동안에 60시간 동안 안 하니까 결국은 트럼프 정부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대통령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국제선거감시단도 왔듯이 원래 바이든한테 전에 졌을 때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회 쳐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한테 축하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인가? 그 사람 될 때도 안 했고, 그다음 짐바브웨, 그다음에 또 시리아, 이런 러시아도 그랬고 이런 나라들 많거든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것처럼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니까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얼마 전에 다녀갔던 미국에서 파견한 국제선거감시단도 가서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고든창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고든창이든 그다음에 모스탄 대사 전부 다 이거 한국에는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래도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미국에서 발표했던 게 그거잖아요. 당선은 일단 됐는데 중국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개입을 우려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를 있죠.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걸 언급한 것이고 두 번째 향후 친중 정치인이 당선됨으로 해서 한미 동맹 관계 균열이 있었다는 걸 경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안 했잖아요. 안 하다가 막 이재명 정부는 한 달 났겠죠. 야 큰일 났다. 한미 동맹 깨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는 겨우 됐는데 20분밖에 통화를 안 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에서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저는 안보가 제일 위기다. 저도 안보 보면 이재명이가 옛날에 미국은 점령국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소련은 해방국이고 맞습니다. 역사에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취임이식인지 뭔지 미군 사령관도 이게 초청 안 했잖아요. 대사도. 안 왔죠. 음악이 그것도 있고요. 더 황당한 게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잖아. 이거는 이게 외계인이 지구 쳐들어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게 비유를 또 들은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걸 볼 때 저는 트럼프는 절대 인정 안 할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재명보다
미국 CIA라든가 이런 쪽을 조사해서 트럼프에게 보고되는 이재명이라는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이 뭘 했는가 돌아보면은 그동안 이재명이 했는 것은 언제나 중국에 쇄쇄하고 한미 관계를 멀리하고 언제나 중국, 그럼 민주당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가치 외교라는 명목으로 1차 물론 그렇죠. 비교됐던 1차 탄핵 때. 탄핵 때 가치 외교라는 명목으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지겼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미국이 들으면 기절할 초풍할 일이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에 지켰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탄핵 소유라. 그럼 탄핵했는 당이 어느 당이냐? 민주당이다. 그 대표가 누구냐? 이재명이었다. 그러면 미국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때부터도 당연히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놈은 안 된다라고 선을 딱 꺼놨겠죠. 거기다가 뭐 대만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재 미국 정책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일관되게 정권은 바뀌었지만 일관된 게 하나가 대중국 제재는 뭐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대적인 중국에 대해서 이재명은 쇠쇠하면서 중국 친하니까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또 알고 있잖아요. 적대국인 북한에 대해서 현재 대북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800만 불. 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북한에다가 돈 800만 불 갖다 줬는데 누가 갖다 줬어? 이재명 갖다 줬다. 뭐야 이거? 유엔 제재 위반이고 미국 독자적인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꾸로 이재명이 과연 트럼프 정부랑 협력을 잘 하기를 나는 바라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안정돼야 되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보하고 아까 몇 네. 개라 했습니까? 그건 세네 개 되죠. 두 번째가 나머지 민주주의. 민주주의 위기는 뭡니까? 뭐 다 알다시피 지금 당장이 드러났잖아요. 어제 당장 특검했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검법 처리한 것도 마찬가지듯이 저는 뭐 이재명 우리가 삼권 분립을 초중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배워서 권력의 분립을 해야 된다. 왜? 권력이 집중되면은 선량한 국민들의 기본권을 이제 침해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 기본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은 삼권 분립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미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이 행정부를 탄핵시켰잖아요. 예. 31번 대통령도 탄핵시켰잖아요. 자, 사법부는 이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한 이재명 그 피고인에 대해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건 유죄 취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6월 18일 날 곧 다음 주에 다가올 이제 이제 그 이제 선고가 있겠죠. 재판이 있겠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그때 뭐냐면 민주당에서 말하기를 대법관을 지금 실제잖아요.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판사를 탄핵하겠다. 뭐 그랬잖아요. 이 말은 사법부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입법부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를 유명무실화 되니까 이거는 가장 초중하게 배웠던 우리가 가장 민주주의 근본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는데 딱 떠오르는 인물이 히틀러. 히틀러가 뭐 수권법에 의해서 입법부, 행정부 다 장악했잖아요. 예. 결국은 그러면 뭐 총통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위기 그리고 법치 무너뜨리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특검을 만들어서 지금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내란죄에 대해서 재판 진행 중인데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특검법을 만들어서 더 심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 120명 검사 임명하겠다 하잖아요. 이거는 사법부를 또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아마 저는 6월 18일 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깨구리 조가듯이 그냥 하다가 다 죽어가게 돼요. 진짜로 성각자들 먼저 아마 이 그 서정우 TV 보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잘 깨었잖아요. 위기랑 알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뭐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아이쿠 하는데 이걸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안보.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붕괴. 이해가 되고. 네, 법치 다 붕괴되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사회 교육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선거 운동할 때 그런 말 했죠. 하기 전에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법 잘 지켜라, 음주운전 하지 말고 이래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이재명은 우리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요. 음주운전, 이 쌍욕 가족들에게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도 하고 뭐 이런 일 했잖아요. 전과가 확정된 것만.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선생님과 어머니께서는 이재명을 지지했거나 찍었던 사람들 앞에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너희들 거짓말해도 돼, 가족 상여해도 돼, 싸기쳐도 돼,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가르치라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버려서 우리나라의 모든 윤리와 공정 다 깨졌습니다. 이미 깨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너졌죠. 아니 이걸 듣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이재명 지지자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표를 찍었잖아. 은행 일자도 하나고 당신이 표를 찍은 이유가 뭔데? 상용해도 되고 음주운전해도 되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검사 사칭 사기잖아요. 네. 이런 걸 해도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당신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구냐 물으면 너무 부끄러울 거라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정말로 가족을 다 깨뜨리고 막 이런 사람 부끄러울 것 같아. 한 나라에 우리 어떻게 전 세계 지금 선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건 국민의 선택이니까 그로 다가올 모든 문제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뭐 저도 이게 동감하고요. 자, 이런데 그 이재명 정권의 문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보 네. 또는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 붕괴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게 우리 자녀들 모든- 교육 네.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망가지는 저도- 거죠. 원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 엉망이 공감하고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 이런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뭐 거의 1급 독재 아니면 히틀러 스탈린보다 더한 독재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우리 자유우파 보수 특히 국민들이 어떻게 막을 거냐.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숫자도 적지만 싸울 줄은 모르잖아요. 네. 결국에 믿을 거는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 법에는 이제 그 국민 저항권이랍니다. 아, 그렇죠. 예. 저항권. 이게 결국은 우리 그 우파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우리 국민의 피로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보는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저는 아까 그 안보 위기, 예. 안보 외교 그리고 법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붕괴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께 여쭈고 싶어요. 그때 당신들이 주장했던 바가 뭐냐? 독재 타도, 민주화, 그리고 그래서 1987에 이제 직선제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신들이 주장했던 독재에 맞섰다면은 지금 왜 침묵하냐고. 지금 독재를 누가 하고 있냐고. 입법부 장악해서 행정부 다 탄핵시키고 사법부 판사마저도 탄핵했다니 이걸 왜 보고 침묵하냐고. 비겁하다고 그들은. 정말 이율배반적이고 정말 그들에게 난 묻고 싶어. 당신들 왜 그래 비겁하냐고. 그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교육 윤리가 무너지는 것도 있고요. 뭐 다 엉망이 돼버렸죠. 이제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진짜 참담하죠. 하나 더 있는 게 경제죠. 경제도 마찬가지로 살아나기를 바래요. 뭐 국민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국민이 뽑았으니까. 물론 50%는 다 반대했지만 50%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내길 바라지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가 됐잖아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국을 해야 되잖아. 제발 전화 좀 해다오, 전화 해다오.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는 칼자루 씌웠죠. 그래? 트럼프는 그냥 원래 전략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첫 번째는 당장의 어떤 그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걸 가지고 많은 비용 부담시킬 거거나 관세를 가지고 너 내 말 들어 알았어? 이재명 무조건 트럼프한테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너무나 불리한 관세 이런 걸 끌려갈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이재명 하나 살기 위해서 경제를 망칠 것 같다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런 네 가지 우려를 했고 네. 거기 우리가 우파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되어 저는 뭐 저항권밖에 없다고 보는데 한번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저는 국민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자체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저는 먹고 살기에 바빠가 이해는 되지만 많은 애우심 가진 서정우 TV도 애우심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나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다수는 국민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탄핵 정부 이어지고 이러니까 아이고 빨리 누구 아무나 되라. 먹고 살기 바쁜데 이래가지고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이재명이 됐으면 알았다. 원칙은 나발이고 필요 없고 경제 좀 먹고 살게 해주면 되겠지. 이래 돼버렸어 이제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국민들이 빨리 좀 더 위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왜냐하면 그 예전에 히틀러 등장할 때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본회폰 목사님이 경고를 했어요. 그렇죠.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는 교회도 없어지고 히틀러 독재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많은 목사들이 그때 침묵했어요. 설마 하다가 결국 교회 다 없어지고 다 600만 명 유대 학살 당하듯이 대한민국도 그래요. 저도 이번에 머지않아서 종교 탄압이 있을 거거든요. 이미 교회 탄압도 있었듯이 저는 전국의 스님들 그리고 신부님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인들도 들고 일어나야 되고 왜냐하면 종교 탄압이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원래 좌파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아편이라 했기 때문에 종교를 탄압하고자 해요. 좌파들은.
그래 좌파들 끝에는 그 어떤 기독교나 어떤 신앙이라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그냥 가만 보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에 가서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미리 우리말로 있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그리고 70여 년간 우리나라 지켜온 한미동맹의 근간 이런 자유민주를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2030 세대나 청년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 물려주고자 하는 이런 주권을 가진 의식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곧 다가올 6월 18일 날 아마도 뭐 사법부 또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방탄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기록은요.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 어제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자기도 고발당했다 하더라고요. 내란 동조로. 그리고 다 저 전환길도 내란 동조 될 거예요. 그래 되면 저도 고소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기 전에 그 다음에 당신 차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뭐 국민 저항권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저도 뭐 저항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안 쉬운 게 6.3 대선 전에 들고 일어나자 그랬거든요. 지금은 일어나면 이제는 많은 희생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 또 오늘 광화문에도 그렇고 여기 서초대로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벌써 먼저 깨달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위기의식을 좀 더 많이 공감하고 있다가 저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맞지 김문수 후보가 선고해버렸잖아요. 그런 순간 이미 그들은 뭐가 돼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사과해야 될 때라 그랬잖아. 보여달라고. 김문수 후보님 보여주십시오. 사과할 때라면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과 함께 아스팔트에 나오든지 국힘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살리고자 한다면 민주주의 지키고자 한다면 한미 동맹과 자유민주 지키고자 한다면 나오셔야죠. 말이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이 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지난기 혼자 도로에 나가서 아무리 떠든들 김문수 후보 같은 이런 분이 안 났으면은 누가 나서 뭔가 정점 있던 그 선두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께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결국 먼저 김문수 후보 포함해서 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네. 궁극적으로 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위기의식 가지고 행동을 싸워야 된다. 네. 맞습니다. 여기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네. 오늘 뭐 노 씨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다음에 저도 한번 전환길 뉴스 한번 좋습니다. 불러주시고 네. 다음에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자주 좀 알겠습니다.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